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번째 강의인 집단 속의 개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구들과의 작은 소집단에서 행동할 때 평소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집회와 같은 또 커다란 모임에 있을 때 자기의 다른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과 같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조하고 침묵을 했습니다. 사회심리학은 왜 사람들이 집단 속에 있을 때 자신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연구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개인은 집단 속에서 자신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두 번째, 개인과 구별되는 집단의 속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집단 속 개인의 행동은 악해지는가 아니면 선해지는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악한 행위를 줄이고 선한 행위를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또 제가 소개할 많은 내용들은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타인은 그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타인의 존재가 야기하는 현상으로는 사회 촉진 현상 그리고 사회 저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단 속에서 있을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작업 수행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사회 촉진 현상이고요. 오히려 타인이 존재할 때 우리가 평소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또 사회 저해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촉진과 저해 현상을 한번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타인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각성을 시키고 동기부여를 해서 좀 더 우리가 그거에 초점을 그리고 또 주의력을 또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또 과제의 특성과 같이 결합이 돼서 평소보다 더 잘 우리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타인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주의를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또 이게 과제의 특성과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평소보다 일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야구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러한 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그것이 결합됐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아주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에 바로 옆에서 누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겠죠. 이렇듯이 타인의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더욱더 잘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저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동기를 좀 줄이게 만드는 이런 사회 태만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 혼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줄다리기를 하지만 이게 10명, 20명으로 늘어날수록 목소리만 커지고 실제로 우리가 힘을 기울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사회 태만이 되겠죠. 이러한 사회 태만이 일어나는 거에는 우선 동기가 감소하는 것과 또 이것이 통합력이 상실되는 경우, 특히 줄다리기 같은 경우는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동시에 끌고 버티고 하는. 그래서 대개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소리를 질러서 그거에 맞춰서 할 경우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게 어느 그러한 리더십이 없게 되면 이게 분산이 돼서 오히려 경기에서 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책임감이 분산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라테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박수를 치면서 응원하는 것과 또 이런 것들이 이쪽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와 실제로 거기서 나는 소리를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그룹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 사람이 이제 소리 내는 것이 이제 더 줄어드는, 이것은 박수를 칠 때도 그렇고 소리를 내서 응원하는 경우도 그렇고, 결국은 숫자가 많아지면 그 속에 자기가 묻히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러한 동기가 이제 약해지고 또 책임감이 분산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회 태만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런 사회 테마는 많이 생기죠. 그걸 영어로 뭐 무인 프리 라이더 또는 뭐 무인 승차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미루고 자신은 자신의 몫을 이제 충실히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태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회 태만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의 단위가 좀 작아야 되겠죠. 커지면 그만큼 책임감이 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작업의 과제가 본인에게 또 전체에게 중요하거나 또 흥미로울 경우 사람들은 딴전을 피우지 않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동료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나, 또는 작업의 성과에 자신의 몫이 아주 독특하거나 또 매우 중요할 경우,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조직 전체가 아주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사람들은 더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동료에게 우리가 의존하기 어려울 경우, 그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집단의 문화가 어떠한 그 집단주의적인 또 어떤 전체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을 경우 사회 태만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집단의 크기가 오히려 책임감을 분산을 해서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는 그런 행동을 감소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그 1964년에 뉴욕의 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그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욕의 퀸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저소득층들이 사는, 따라서 범죄율이 좀 높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64년에 그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어느 그 술집에서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했는데 거기서 괴한에게 이제 이렇게 칼로 피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이렇게 피격을 당하고서 고함을 질렀는데 사람들이 한번 유리창으로 내다보고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그 여자 놔둬! 소리 지르니까 이제 괴한이 도망갔다가 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밤이기 때문에 다시 자기의 침실로 돌아가고 나서 이 여성은 처음에 공격을 당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두 번째로 공격을 당해요. 그때도 또 뭐 그 고함을 지르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내다보지 않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계속 고함을 지르니까 또 누군가가 문을 열고 내다보고 이걸 보면서 또 괴한이 또 한 번 도망가고, 그 이후에도 또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이 여자가 두 번의 공격을 당하고서 정말로 그 아주 어렵게 자기 집에 도착했는데 그때 다시 또 세 번째 공격을 당해서 이 여성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뉴욕 타임스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4줄짜리 기사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제 이러한 사회 뉴스를 담당하는 기자가 그걸 좀 더 추적을 해본 거예요.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더니 무려 한 38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있었는데 누구도 이 여성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기사를 내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아주 커다란 어떤 충격으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어떤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뉴욕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그 이런 그 긴급 전화, 미국에서는 911이죠. 우리나라에서는 1199. 이런 긴급 전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사회학, 심리학 교재에서 이런 방관자 효과를 이렇게 소개하는 하나의 모티브로서 이제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방관자 효과인데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묻혀질 줄 알았는데 이 키티 제노비스의 남동생이 오랜 기간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한 결과 이 뉴스가 왜곡 보도였다라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 기자가 무책임하게 정확한 조사하지 않고 좀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을 끄는 그러한 그 방식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모든 관계자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제노비스의 동생에 의한 조사에 따르면 38명이라고 하는 목격자 자체가 처음 존재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3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지 이걸 취재했던 기자도 되지를 않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어떤 비명 소리를 하나의 가정 폭력 사태로 사람들이 간주를 했기 때문에 개입을 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최소 2명은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 또 마지막에 한 여성은 그 여성을 구하러 뛰어내려왔고 이 키티 제노비스는 그 여성의 품에서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방관자 효과는 아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왜곡 보도였다라고 하는 관련된 기사가 이 한겨레 신문에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집단 속에 개인이 보이는 행동 중에 그 몰 개성화라고 하는 또 현상이 있습니다. 이걸 de-individualization이라고 부르는 개인의 상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군중 속에 묻혀 있게 되면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규범이나 절제로부터 풀려나고 또 충동적이고 또 비합리적이고 또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죠. 특히 어떤 브라질 같은데 카니발 그런 행사에 보면 사람들이 또 마스크로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죠. 또는 할로윈 데이 때도 또 사람들이 해골 모양으로의 그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훨씬 더 어떤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봉이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이런 군중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폭도들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게 되다 보면 이게 익명성,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또 전염성,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빠르게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암시성, 어떤 자그마한 하나의 그 암시적인 그 사건이든 또는 대상이든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이 과대 해석을 해서 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몰 개성화 현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집단 속에 자기가 묻히게 되면 상대를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댓글들, 그래서 댓글로 인해서 유명한 또 연예인들이 또 자살하는 일도 많잖아요. 결국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니까 자신이 신분이 알려졌을 때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아주 무절제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몰 개성화 현상과 일종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규범 부상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속에 있을 때 반드시 이렇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 더 절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의 그 여성들이 차도르로 얼굴을 가리는데 그런 복장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들의 여성의 의무를 더 잘 수행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무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자제력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범과 질서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그러한 애도하는 조문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또한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지난 그 촛불 시위의 경우에서도 오히려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 어떤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질서를 지키는 이런 것들이 또 일종의 규범 부상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집단 속에서 우리 인간이 영향을 받는 것에 이제 집단 극화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집단에서 의사 결정을 할 때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그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주 소극적인 그런 방식을 취하든 또는 굉장히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쏠린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혼자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중립적이거나 또는 그 좀 더 균형 있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집단을 모이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죠. 이런 집단 극화하고는 또 다른 개념인데 우리가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일종의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 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수의 의견을 마치 전체가 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침묵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특히 이게 이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그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데 자기만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마치 다른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의 생각도 전체 집단과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한 그 무지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 엘포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들이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한 개념인데요. 저도 꽤 좀 오래됐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민간인 어떤 사찰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검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 이제 쌍용 자동차 파업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었고 또 이러한 또 그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이런 언론을 통제를 하고 또 이제 민간인들에 대한 사찰이 두려워지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지식인들조차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두려움을 갖는 일종의 자기 검열이 상당히 심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 고려대 경영대 학생이 전경대 후문에 있는 대자보에 그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자보를 붙여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결코 안녕하지 않다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러한 대자보가 붙게 되다 보니까 옆에 또 대자보가 따라 붙으면서 그것을 지지하는 그리고 그 밑에 또 포스트잇 같은 스티커로 그것을 지지하는 이런 것들이 나면서 결국은 이러한 이슈가 문제다라고 하는 인식을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표명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JTBC의 뉴스에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거에 출연을 해서 이 대자보 사건을 이제 이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링크를 보면
이제 바로 이 다원적 무지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적인 상황 속에서 침묵하게 되는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개념에 그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 노엘 노이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제안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여론과 동일할 때는 이걸 적극적으로 말을 하고 자신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는 여론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표방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침묵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들리는 의견은 자신과 상반된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 확산이 되고 그럴수록 자신은 소수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게 되는 이게 마치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의견으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 여론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그게 대표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마치 나선처럼 이 왼쪽을 보면 자신의 의견과 지배적인 다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더욱더 자신의 의견을 더 표명을 해요. 그럼으로써 지배적인 다수가 이제 다수의 의견이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반대로 자신의 의견이 지배적 여론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기 의견을 표명하게 되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척을 당할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표명을 하지 않죠. 침묵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명이 되는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여론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만 더욱더 확산이 되고 그거와 반대가 되는 의견들은 배제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매스미디어의 효과인데요. 매스미디어가 우리의 태도와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효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의 효과가 제3자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남들이 그 메시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은 이슬레이라고 하는 사학자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기록물들을 조사를 해 보았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그 일종의 사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이 이제 그 대동아 전쟁을 이제 벌이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장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군이 이제 미드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반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사태는 이제 어느 한 섬에 백인 그 장교와 또 흑인 사병들로 구성된 미군 부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일본군이 이제 심리전으로 흑인 사병 등을 대상으로 전단을 이제 뿌리면서 너희들 이제 투항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일본군은 당시에 이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어떤 인종주의, 인종차별들을 심리전으로 이용을 해서 분열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흑인 사병들에게 투항하라고 하는 전단을 이렇게 뿌렸는데 오히려 이러한 전단의 영향을 받았던 것은 백인 장교라는 거죠. 이러다가는 흑인 사병들이 다 투항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지뢰 먹고 아예 그 부대를 철수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제3자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이 본인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말하죠. 또 한 가지는 사실성의 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어떤 사실 보도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로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 대신 일종의 카더라 하는 식이죠. 마치 쌍따옴표를 붙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남의 한 말을 인용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로부터 책임을 벗어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용 부호를 해서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가 상관없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죠. 단지 이것이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하게 되는. 뭐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걸 쓰레기, 기레기 이런 식으로 저널리스트들을 우리가 좀 비난하는 것들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이런 무책임한 보도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언론과 또 정치권이 일종의 서로 결합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식으로 이걸 확산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치권에서 뭐뭐 라면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정법의 일종의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를 하죠. 그러면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카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이걸 확장을 시키고, 그러면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정치인이 그걸 다시 받아서 그 신문을 들면서 이게 유력지에서 나온 기사다라고 하면서 또 책임을 추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로 어떤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건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김정은 사망설 같은 경우, 어느 한 이번에 당선된 정치인은 99%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여러 매체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도하다 보면은 뭔가 근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확산되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실성의 망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에서의 SNS에서도 그렇고 이런 가짜 뉴스가 정말로 확산되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보다 이게 흥미로운가 이런 재미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나중에 어떤 사실을 밝혀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주 커다란 하나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 속에서 개인들이 보이는 행동에는 이 동조라고 하는 이 과정 또는 이 현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조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집단의 실제적 또는 가상의 압력에 따라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또 규범에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행위가 동조인 거죠. 그래서 이 동조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종의 집단의 압력 또 사회적 규범에 따르려고 하는 행위가 동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조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그 규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또는 이것이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동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사회 규범에 동조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우리가 규범 자체를 지지하기 때문에 또
규범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교통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자체가 교통 질서가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통 질서를 지키는 것이겠죠. 근데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그 규범 자체를 지지하기보다 우리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도 규범을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규범을 지키면 보상을 받을 경우 우리가 또 규범을 따르는 경우가 있죠. 네 번째의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현상인데, 앞에 것들은 나름대로 좀 더 명백한 이유가 있잖아요. 하지만 네 번째의 경우에서는 규범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나 또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자신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지각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동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셰리프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우리의 지각 자체가 이 동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한 실험이 바로 자동 운동 현상이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우리가 아주 캄캄한 방에서 어느 한 빛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에는 일종의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캄캄한 밤에서는 대상을 우리가 참조할 것들이 없죠.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조정하게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집단의 표준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동 운동 형상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에는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암흑 속에서 빛이 움직인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이렇게 다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이제 참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줄어들고, 셋째 날에는 더 줄어들고, 마지막 날에 가서는 거의 일치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 하면 그래도 이제 보통은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어떤 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가장 용이한 방법은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도 어느 식당을 갈까 이제 고민하고 선택할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식당을 가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모였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없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안 가는 거죠. 이러한 예가 단순하게 식당을 고르는 거 말고 우리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동조의 개념을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애쉬는 동조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집단의 압력하에서 개인이 집단이 기대하는 바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조에 관한 실험은 어떠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판단을 억누르고 집단 압력에 의해서 그 집단의 결정을 따르나를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애쉬의 실험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과제예요. 왼쪽에 있는 것이 표준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 표준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이걸 주면 거의 정답을 맞추죠. 근데 이제 그 애쉬가 이제 실험을 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만들고 거기에 피험자만이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공모자예요. 연구자의 공모자로 이제 이 연구자가 지시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번의 그 선에 같은 것이 A라고 답을 해요. 근데 점차 틀린 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험자는 상당히 당황하죠. 자신이 눈으로 본 것은 분명히 A인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C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집단의 그 결정을 따라가는 이 실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애쉬는 이 집단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제 전체적으로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답을 하는 것이죠. 이 오류의 크기가 증가하는데 어느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서는 이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2명부터 15명까지 했더니 3명에서 4명까지가 이제 동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에서 아주 만장일치로 어느 한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더 그 동조 효과가 더 커지는 그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쉬의 동조 실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니까 한번 링크를 통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촬영하는 이 콘텐츠 안에 이걸 넣으면 또 저작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링크만 소개하겠으니까 한번 직접 이 콘텐츠를 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동조에 있어서 또 관련되는 개념에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거 집단은 사람들이 동일시하는 집단을 가리키죠. 그래서 사람들이 동조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 집단과 동일시할 때 훨씬 더 동조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중거 집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로 우리는 자신과 좀 유사한 그러한 속성을 갖거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중거 집단으로 보죠. 자기와 워낙 차이가 큰 집단을 우리는 중거 집단으로 삼지는 않아요. 이러한 중거 집단은 우리의 그 결정도 그렇지만 우리의 어떠한 만족감, 행복도에도 영향을 미쳐요. 결국은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서 동일한지 또는 우리가 더 불리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중거 집단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병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현상을 연구하면서 나타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대적으로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활 여건을 자신의 중고 집단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나 감정이 상대적 박탈감이죠. 나는 나이도 비슷한데 누구는 정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조사했더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본토에 배치된 비전투 군인들이 유럽 전장에서 배치돼서 정말로 이러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에 있는 이 그 전투 군인들보다 그 이들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안전한 환경에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 본토에 배치된 그 군인들의 중거 집단은 일반 국민이 돼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면 자신들이 어떤 사생활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되어 있고 보상도 적고 그러니까 이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반면 이 그 전장에 배치된 그 군인들은 자신의 중거 집단이 동료입니다. 또는 적군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처지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처지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은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우리를 비교하는지 이 중거 집단이 누구인지에 따라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죠. 제가 한 연구에서 보면 국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 적응과 통합 연구를 하면서 이 외국인 노동자, 또 중국 동포, 또 탈북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다음에 조선족 동포, 그리고 끝으로 탈북민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탈북민들은 자기가 국민인데 한국에서 1등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중거 집단이 이제 한국 국민이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소득이나 생활 환경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불만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뭐 적지 않은 수가 또 해외에 또 이쪽에 다시 또 이걸 탈남하는 그런 현상도 이제 나타나죠.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한국 국민이 중거 집단이 아니고 자국에 있는 동료들이 그 중거 집단이 있다 보니까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객관적인 생활 여건은 더 불리하지만 그들이 주관적인 생활 만족도는 더 높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거 집단은 일종의 사회적으로 하나의 규범으로서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비교의 기능을 또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다뤘던 페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에 대한 좀 올바른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자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것처럼 이 사회 비교가 상향적인 사회 비교, 하향적인 사회 비교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사회 비교에 좀 더 영향을 받는 집단이 남성보다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외모와 관련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좀 더 자기가 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들의 경우에서는 그 광고라든지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거에 비교해서 자기는 살도 더 쪘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자기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조를 가져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순종, 그 다음에 동일시, 내재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보상을 얻어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죠. 상당히 좀 소극적인 것이에요. 반면 동일시는 그거보다는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같은 그러한 집단으로 생각을 하는 정도로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행위를 변화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재화의 경우는 이것은 아주 그 사회적인 규범을 이제 자기 안으로까지 끌어들여서 그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하는 행위가 되겠죠. 이러한 그 동조 압력에 미치는 요인에는 크게 집단의 특성이 있고 또 개인의 특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돼서 동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집단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 때 동조의 압력이 더 크냐 하면, 집단 내에서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집단이 분열되어 있는 집단보다 훨씬 더 동조의 압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집단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서 더 동조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그 어떠한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를 갖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동조를 일으키기가 쉽고, 그리고 보다 매력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동조를 유발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의견의 일치와 마찬가지인데, 어떤 통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동조를 유발하기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집단의 특성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집단 사고죠. 그룹 띵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것은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만장일치를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충분하게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고려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성급하게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잘못된 결과가 초래되는 게 집단 사고죠. 이 대표적인 예로 그 케네디 행정부 때 그 쿠바에서 그 정권을 쿠데타로 잡은 카스트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쿠바 난민들을 일종의 용병 부대로 만들어서 쿠바의 피그만이라고 하는 곳에 침투를 해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거의 몰살당해서 실패하고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된 사례가 바로 케네디 행정부 때 일어났는데, 이것이 바로 집단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가 일어난 것이 결국은 그 피그만 침공의 위험성, 비현실성을 논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뭔가 집단의 어떤 단결을 깨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그게 드러나지 못한 거죠. 이게 마치 우리가 침묵의 나선 이론에서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이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의 위험성을 몰랐느냐?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보좌관에 따르면 결국은 이 피그만 그 침공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 자신도 그걸 대책회의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하나가 선택이 됐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집단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집단 사고가 강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엘리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아까 우리가 전문가가 있을 때 동조 압력이 더 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들이 능력에 대해서 확신이 강한 엘리트 집단들일수록 이런 집단 사고가 더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동질적이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로 구성된 경우에 바로 이런 집단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하나의 대책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수자 영향입니다. 그 모스코비치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소수자 영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하는데, 이 소수자의 주장이 일관성을 갖고 논리 정연하고 자신이 있는 행동을 보일 때 소수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동조 효과를 우리가 좀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개념이죠. 굉장히 창의적인 소수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예입니다. 근데 이러한 소수자가 다수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다수 집단들의 신뢰를 미리 얻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외에는 다수자와 같이 행동하고 그들한테도 신뢰를 받았는데, 유독 그 문제에 있어서만 아주 일관되게 그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다수자도 경청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사람들은 평소에 보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집단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장을 이제 경청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조건과 결합이 되면 다수자의 태도도 바꾸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소수자의 주장이 어떤 사회적인 추세와 일치하게 되면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제 반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이제 엉돌려 있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훨씬 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반핵 운동자들에 대해서 또 어떤 기득권층은 뭐좀 비현실적이거나 그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서 무시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커다란 원전 사고가 나서 정말로 이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하나의 그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평상시에 무시했던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사회적인 추세가 소수자들의 주장과 일치될 때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이 깨질 수가 있을 때 소수자들이 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죠. 따라서 많은 경우에는 다수자의 압력에 소수자가 굴복하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수자가 또 다수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말했던 집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우리가 영어로 하면 devil's advocate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악의 대변자의 역할을 누군가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수가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는 관점에서 이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어떤 사안을 서로 상반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일종의 뭐라고 말할까, 그 악역을 맡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매우 중요한 어떤 대안적인 관점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집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어떤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게 과제고, 두 번째로는 다양성을 늘리는 거예요. 집단 사고가 바로 동질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성별이나 연령이나 또는 그 인종이나 종족별로 다양하게 하면 다양한 관점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수기를 거치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집단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집단 특성 말고도 개인의 특성도 일정 부분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이 낮은 사람이
또 이런 집단 압력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동조에 더 취약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집단 압력에 더 취약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를 보면 이러한 개인의 특성이 동조에 미치는 효과보다 집단의 특성 또는 상황의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키너의 심리성자 열기라고 하는 교양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의 아주 10가지 아주 그 중요한 실험들을 소개하는 책이 있고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왜 불합리한 권위 앞에 복종하는가 스탠리 밀그램의 또 그 권위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보다는 좀 더 강한 강도를 갖는 복종의 개념을 살펴보겠는데 순종이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라고 한다면 복종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지시와 또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권위의 복종에 관련된 아주 고전적인 실험이 스탠리 밀그램이 한 전기 충격 실험입니다. 이 전기 충격 실험에서 밀그램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실험을 홍보하고 거기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광고를 내고 이 실험은 그 기억에 대한 실험이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 학습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실험은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우리가 증진할 건가에 대한 그 실험인 것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지원자들을 선발을 해서 실제 피험자가 티처의 역할을 맡아요. 선생의 역할을 맡아서 이쪽에 낱말을 제시하고 그걸 기억해서 정답을 쓰게 하는 역할을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시험 문제를 답하는 그 사람은 공모자예요. 연구자와 같이 이렇게 한편인 사람이라 일종의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피험자는 이 선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모르고 자기는 정말로 기억력과 관련된 문제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어떤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15볼트의 낮은 정도의 충격을 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소리를 자기는 들을 수 있어요. 직접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서 15볼트의 충격이면 전기가 찌릿하는 정도의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답을 틀릴 때마다 이 전기 충격을 줘요. 근데 이제 그 레벨을 전기 충격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리면은 이제는 30볼트로 올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피험자가 주저하죠. 상대가 음치라거나 소리 지르면은 그 상대한테 공격적인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굳이 그렇게 상대를 해야 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래도 이 연구자는 걱정하지 마라, 위험하지 않다, 책임은 내가 진다 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속해서 틀릴수록 이 레벨을 올려요. 그럴 때마다 일종의 벽 밖에 있는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죠. 그래서 마지막 15단계에 가면 450볼트의 충격을 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만큼 이 피험자들이 이러한 부당한 명령에 복종했을까?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은 이러한 상황,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50명의 심리학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몇 퍼센트가 이 450볼트의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인가?
했더니 50명의 불과 1%만이 그렇게 할 거다. 99%는 그렇게 사람들이 비상식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 3분의 2가 450V에 되는 충격을 가한 거예요. 이 밀그램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걸 실험을 했어요. 얼굴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일종의 아까 말했던 마이너리티를 이제 두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반대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고 남녀별로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의 실험을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여자도 이 명령에 복종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고통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피험자 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 정서적인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결국은 그러한 무리한 명령에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동조의 압력이 약해지더라라고 하는 또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밀그램은 그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이 퀸스 스탠리 밀그램은 또 뉴욕의 브롱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퀸스 못지않게 또 여기도 아주 못 사는 지역이에요. 우범 지역이에요. 거기서 유대인 가족에서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스탠리 밀그램은 2차 세계대전 본인이 유대인 가족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러한 끔찍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일반 독일 국민들이 그것에 동조를 했을까? 그러면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전기 충격 실험을 한 것이죠. 이 스탠리 밀그램의 바로 이 권위의 복종 실험도 한번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탠리 밀그램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홀로코스트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지극히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한 끔찍한 또 충격을 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이러한 실험은 그 독일의 그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렇게 관련이 됩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책 중에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아이히만이 바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가스방에서 죽게 만든 하나의 그 책임자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은 아르헨티나로 도피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보 국의 오랜 추적 끝에 밝혀져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돼서 거기서 전본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히만은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만 주장하죠. 그리고 이 아이히만의 어떤 얼굴 모습이나 언행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런 악행은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어떤 특별한 기질이나 특성이 아니고 결국은 국가에 순응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실험이 그 필립 짐바도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 안에서 감옥 실험으로 이루어져요. 흥미로운 것은 스탠리 밀그램과 또 필립 짐바도가 둘 다 뉴욕의 아주
가난한 지역인 브롱스에서 출생했고 또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필립 짐바도는 여러 가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대학을 간 정말로 개천에서 용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범죄 또는 일탈과 관련해서 사회 통제 이론으로 많이 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또 제안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 아시죠? 어느 지역에 유리창이 깨진 채로 방치되면 사람들은 이것은 통제가 되지 않고 질서가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많은 범죄와 일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창이 깨지면 그걸 빨리 고쳐야 그런 범죄와 일탈이 더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립 짐바도도 공모를 했어요. 이런 실험을 한다 하고 그게 70명 중에 한 24명을 선발을 해서 무작위로 12명은 그 죄수의 역할, 또 12명은 이쪽에 교도관, 간수의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간수가 되고 누가 죄수가 되는 게 아니죠. 무작위로 한 것이고 또 이들은 평범한 대학생들이에요. 근데 좀 이것을 상황을 보다 실제처럼 꾸미기 위해서 죄수들은 죄수복을 입히고 이름 대신 번호로 이렇게 호명하게 만들고 간수들은 이 유니폼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곤봉을 주고 이제 무장을 하게 하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뭐 이게 실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농담도 하고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도관들 중에 아주 그냥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뭐 팔굽혀펴기도 시키고 모욕하고 때리고 하는 이런 교도관의 행동이 나타나고 이 죄수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거에서 공격을 무방비로 당하면서 고통을 호소하지만 또 상당수가 또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런 좌절된 상태로 그런 공격을 받아들이는 마치 무기력한 상태에 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에 몰입을 하게 되고 이게 뭐 폭력 사태로 번지고 정말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이 실험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했던 짐바도는 이것을 6일 만에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라크를 이제 공격을 하죠. 후세인이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를 빌미로 삼아 이제 권좌에서 떨궈내기 위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이라크 전쟁 포로들을 이제 일종의 신문을 하는 그러한 시설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그러한 폭력 사태가 발생해요. 아주 이 죄수들을 아주 그냥 동물처럼 아주 모욕하고 가혹하는 행위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군인이 그걸 외부로 그걸 폭로를 하면서 그게 밝혀져요. 그러니까 이제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이 문제를 그 중에 잘못된 군인들의 소행으로 하나의 에피소드 또는 스캔들로 해명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짐바도는 바로 일찍이 이러한 감옥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서 이 학대 사건을 연구를 해서 루시퍼 효과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합니다.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스위스의 작가인데 애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박쥐 모양의 악마의 형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얀 복장의 천사들이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줘요. 이 첫 번째로는 악마 또는 천사들로 세계가 가득 찬 그런 메시지. 두 번째로는 악마와 천사의 경계가 굉장히 불투명하죠. 어떻게 보면 악마고 어떻게 보면 천사고. 세 번째로는 악마가 천사가 될 수 있고 천사가 악마가 될 수 있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거나 그것이 사람들의 기질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될 수 있고 악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짐바도는 사람의 행동은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짐바도는 사람의 행동은 사람, 그 다음에 상황,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유지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인에서 결국은 사람의 행동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그런 가혹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일종의 썩은 사과죠. 그래서 부시나 럼시펠드는 그들을 썩은 사과라고 했어요. 썩은 사과들의 일종의 일탈 행위로 했죠. 근데 짐바도는 썩은 사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썩은 사과 상자라고 하는 상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사과도 일반 사과도 썩은 사과 상자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썩은 사과가 되는 것이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썩은 상자를 유지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 상황에서 적군을 신문에서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이러한 그 시스템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립 짐바도 교수의 테드 강연 The Psychology of Evil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에서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 그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과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악의 평범성도 있지만 짐바도 교수는 어떤 또 한 면에서는 희망의 그 측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영웅적 행위의 평범성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도 영웅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평범한 사람도 영웅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결국은 아부 그라이브 같은 수용소의 것을 이렇게 밝힌 사람이라든지, 우리도 예전에 남영동에서 박종철 열사가 죽었을 때 그것을 교도관이 이제 외부로 알려서 그 세상에 밝혀졌던 것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역사를 바꾸는 영웅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바도 교수가 더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또 선하게 행동하게끔 교육하고 하는 것보다 결국 본질적인 것은 시스템이죠.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 악하게 될 수도 있고 선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가 사회심리학을 할 때 들었던 책으로 또 읽어봤으면 하는 추천 도서로 그 미국의 신학자, 윤리학자인 아인홀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의 책을 소개를 했는데요. 니버는 이 책에서 이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와 사회의 도덕적 행위는 서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상대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또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런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운 집단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인 거라기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규정 정치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의 도덕적인 것으로만 개인의 도덕적인 수준에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사 간의 갈등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러면 이건 악덕 기업주의 그 행위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대기업이 어떤 노조를 탄압을 하는 행위 같은 경우는 또는 아예 노조 자체를 설립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위, 그건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 그 회사 사장의 한 개인의 뭔가 비도덕적인 행위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회사라고 하는 것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 라인홀드 니버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현실주의적인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조의 탄압에 대해서는 노조가 정치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만 그것이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비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악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라인홀드 니버는 또 지도자의 도덕성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자 보면 왜 개인은 선량하고 또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낼 수 있는 존재인데 경우에 따라서 왜 집단 속에서는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탠리 밀그램은 우리가 권위의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잉 사회화가 되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이 되는 방식이 그 권위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 권위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사회화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당한 권위라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 깊이 내재화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좀 더 권위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죠. 우리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항상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게 선생님 말 잘 들었냐죠. 그러니까 반면 유대인들은 자녀한테 너 오늘 수업 시간에 무슨 질문했냐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다 독립적인 주체로 길러내는 이런 유대인들의 교육이 유대인들이 정말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너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위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존재를 우리는 길러내는 이 바로 이 문화가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극복해야 될 게 아닌가.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매우 창의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집단을 이뤘을 때 그 창의력을 잃습니다. 바로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그 집단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회화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문화가 좀 더 개인의 창의성, 주체성, 독립성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단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립 진바도는 그러한 권위의 복종 개념만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사람과 상황과 시스템의 결합이라는 거죠. 따라서 결국은 올바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이런 악행을 우리가 감소하고 또 선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다면 리더십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결국은 사람과 상황과 시스템이지만 같은 시스템도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시스템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죠.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보면 잘못된 리더에 의해서 엄청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걸 시스템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과 상황과 시스템과 리더십 이 네 가지의 결합에 따라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넘어서 갖고 있는 독특한 고유한 속성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